며느리를 셋이나 내쫓은 이씨 부인의 집에 충청도 선비의 딸 정란이 네 번째 며느리로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하인들조차 숨을 죽이던 그 집에서 정란은 깨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명을 받았고, 며칠 뒤에는 제수용품이 감쪽같이 사라진 빈 제사상 앞에서 온 집안 어른들의 추궁을 받게 되었지요. 모두가 이번 며느리도 쫓겨날 것이라 믿던 그날 밤, 정란이 조용히 꺼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조카 며느리를 돌려보내려던 시숙부마저 끝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대체 정란은 시어머니의 방에서 무엇을 보았고 그 빈 제사상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옛날 한양 북촌의 기와집들 사이에 이씨 부인의 집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였지만 그 집 대문 안은 늘 살얼음판 같았지요. 안주인 이씨 부인의 성정이 얼마나 매서운지 그녀가 헛기침 한 번만 해도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이 울음소리마저 뚝 그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두렵게 한 것은 그녀가 이미 며느리를 셋이나 내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째는 시어머니의 눈빛을 견디지 못해 친정으로 달아났고, 둘째는 끝없는 잔소리에 병을 얻어나갔으며, 셋째는 밥상 위 숟가락 놓는 법이 틀렸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씨 부인의 외동아들이 네 번째 혼례를 올린다는 소식이 퍼지자 북촌 사람들은 또 어느 불쌍한 처자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느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마당에 떨어진 낙엽조차 빚을 소리에 놀라 흩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의 외동아들이 네 번째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이번 색시는 한양의 내로라 하는 집안 규수가 아니라 저 멀리 충청도 어느 고을에서 글 읽는 선비의 딸로 자란 정란이라는 이름의 처자였는데, 소문에 의하면 생김새가 복스럽고 성격이 유순하여 마치 갓 쪄낸 시루떡처럼 모난 구석이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시골에서 온 순진한 색시가 저 무서운 시집살이를 어찌 견딜까 하며 벌써부터 앞치마 끈을 잡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란이 가마를 타고 이씨 부인의 대문 앞에 당도했을 때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차갑고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정란은 화려한 비단옷 대신 정갈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은은한 미소가 감돌아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루에 높이 앉아 며느리를 내려다보는 이씨 부인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불호령을 내릴 듯 이글거렸지만, 정란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예의 바르게 첫 절을 올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새 며느리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콧방귀를 끼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흠잡을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그 서슬퍼런 눈초리에 몸을 떨거나 눈물을 글썽였을 테지만, 정란은 마치 봄바람을 맞는 버드나무처럼 유연하게 그 시선을 받아넘기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씨 부인은 속으로 어디서 굴러먹던 것이 들어왔구나, 며칠이나 버티는지 두고 보자 생각하며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닭이 울기도 전인 어스름한 시각에 정란은 눈을 비빌 새도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침하시기 전에 따뜻한 새순물을 대령하고 아침 수라상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는 이미 늙은 유모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정란의 손을 잡으며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새아씨, 우리 마님 성미가 보통이 아니시니 부디 말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저 예예하고 따르셔야 합니다. 정란은 유모의 걱정 어린 말에 그저 방긋 웃어 보이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능숙한 솜씨로 쌀을 씻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소란스럽지 않아. 그릇 부딪히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고 아궁이 불길을 조절하는 솜씨 또한 예사롭지 않아 유모는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음식 솜씨가 아무리 좋다 한들 꼬투리를 잡기로 작정한 이씨 부인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이씨 부인의 방에서 마른 기침소리가 들려오자 정란은 정성스레 데운 새순물을 대야에 담아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씨 부인은 이불 속에 앉아 며느리가 들어오는 모습을 매섭게 노려보다가 대야를 내려놓자마자 손가락으로 물을 톡 찍어보고는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에이, 이것이 물이냐 얼음이냐 시어미를 얼려 죽이려 작정이냐. 사실 물은 딱 알맞게 따뜻했으나 이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이씨 부인의 뻔한 트집이자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빌었을 테지만 정란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바깥 날씨가 워낙 차가워오는 길에 식었나 봅니다. 제 정성이 부족하여 날씨를 이기지 못했으니 다음에는 제 품에 안고 와서라도 온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공손하면서도 뼈가 있어 이씨 부인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를 내기에는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나 정중했고 트집을 잡기에는 그 말에 틀린 구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이씨 부인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기도 전부터 배치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국그릇 위치가 삐뚤어졌다. 나물은 색이 왜 이리 죽었느냐. 밥알이 너무 되다. 정란은 시어머니의 불평이 떨어질 때마다 재빨리 손을 움직여 그릇을 바로잡고 나물을 새로 담아오고 숭종을 더 부으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나 억울함 대신 마치 철없는 아이를 달래는 듯한 묘한 여유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며느리가 자신의 호통에 주눅들지 않는 것이 묘하게 자존심이 상해 기어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는 바차하고 뱉어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국은 소금국이냐 사람이 먹으라고 끓인 것이냐. 내 입맛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사실 국은 간이 삼삼하니 아주 맛이 좋았으나 이씨 부인은 며느리의 길을 꺾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 밖에서 이를 엿듣던 하인들은 이제야말로 사단이 났다며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습니다. 정란은 배 터진 밥알을 조용히 닦아내며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지 않으시다니 참으로 송구합니다. 허나 예로부터 소금은 나쁜 기운을 쫓고 집안을 정화한다 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건강을 너무 염려한 나머지 간을 조금 세게 한 모양입니다. 다시는 어머님의 옥체에 폐가 가지 않도록 마음을 기울여 간을 맞추겠습니다. 이씨 부인은 며느리의 말대답에 기가 찼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랬다는 말에 대놓고 화를 낼 명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은 청산유수로구나. 입만 살아서 나불대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그렇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숟가락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란이 물러가자 일씨 부인은 혼자 방에 남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겉은 손뭉치처럼 부드러워 보이나 속에는 단단한 돌심지가 들어있는 것 같다. 네, 기필코 저 심지를 꺾고 말리라. 한편 부엌으로 돌아온 정란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늙은 유모가 다가와 아이고, 새아씨 괜찮으십니까? 만님 성정이 원래 저러시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하고 위로하자 정란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유모님. 어머님께서 목청이 좋으신 걸 보니 건강은 아주 좋으신 듯하여 마음이 놓입니다. 소리 지를 힘도 없으시면 그게 더 걱정 아니겠습니까? 유모는 정란의 긍정적인 태도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당찬 며느리가 앞으로 닥칠 시집살이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점심 나절이 되자 이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러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는 커다란 장독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독들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나 다름없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질반질하게 닦아놓거라.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못 닦으면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장독은 수십 개가 넘었고 겨우내 묵은 때가 앉아있어 장정 셋이 달라붙어도 하루 종일 걸릴 일이었지만 이씨 부인은 정란 혼자서 그 일을 다 하라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는 심산이었고 누가 봐도 혼자 해내기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정란은 장독들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네, 어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시원스럽게 대답하고 곧바로 행주와 물동이를 챙겨왔습니다. 이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할 모습을 구경할 생각에 부채를 붙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정란은 힘들어하는 기색은커녕 마치 춤을 추듯 리듬을 타며 장독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며 독 하나하나를 마치 귀한 자식을 목욕시키듯 정성스럽게 어루만졌고 그 모습은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풍을 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독들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했고 정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조차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며느리가 괴로워하기는커녕 즐기는 듯한 모습에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저것 봐라. 힘들어서 울고불고 해야 마땅한데 콧노래라니.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나? 아니면 저 아이가 모자란 것인가? 부인은 부채를 탁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며느리의 길을 꺾을 더 강력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정란은 마지막 장독까지 말끔하게 닦아내고 허리를 폈습니다. 마당은 깨끗해진 장독들 덕분에 한층 환해졌고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은 새아씨가 보통 분이 아니시네. 저 많은 걸 혼자 다 하시다니 하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정란은 칭찬에 우쭐해하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소박하지만 정갈하여 보는 이들의 입맛을 돋웠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의 심사는 뒤틀릴 대로 뒤틀려 저녁상 앞에서 또다시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느라 눈에 불을 켰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이씨 부인은 정란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하얀 무명청과 솜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한눈에 봐도 10명의 식구가 덮을 겨울 이불을 만들 분량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솜을 다 틀고 이불 호청을 꿰매 놓거라. 올겨울이 유난히 춥다 하니 식구들 감기 들지 않게 오늘 밤 안으로 다 해놓아야 할 것이다. 바늘땀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다시 뜯어해야 할 줄 알아라.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룻밤 사이에 끝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모는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발을 동동 구르며 외치고 싶었지만 이씨 부인의 서슬에 눌려 입도 뻥긋할 수 없었습니다. 정란은 그 엄청난 양의 일감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식구들의 따뜻한 잠자리를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짓겠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깊은 사랑이 담길 이불이니 제가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촛불을 하나 더 밝혀주십시오. 이 씨 부인은 며느리가 울며 불며 못하겠다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촛불을 더 달라 하자 기가 막혔습니다. 촛불이 아까워서라도 빨리 끝내야 할 것이다. 방을 나가는 이 씨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정란은 조용히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에 이르렀고 창밖에서는 매서운 초겨울 바람이 문풍지를 덜컹거리며 으르렁대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란의 방 안에서는 사각거리는 가위질 소리와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미세한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무명천은 정란의 야무진 손길을 거치며 하나둘씩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으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촛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밤을 꼬박 새워도 다 못할 분량이었기에 정란은 잠시도 쉴 틈 없이 손을 놀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마음을 녹일 따뜻한 이불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늙은 유모가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유모의 눈에 비친 정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구름을 짜듯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이로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정란은 단순히 바느질만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솜을 두툼하게 넣어 아랫목의 온기를 오래 머금도록 하고 깃 부분에는 부드러운 천을 덧대어 살에 닿는 느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낸 억지 숙제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집 식구들을 위한 선물로 승화시키는 그녀의 마음 씀씀이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정란은 마침내 마지막 매듭을 짓고는 실을 끊어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10식구가 덮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포근한 이불들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그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자 하얀 무명천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란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시어머니가 기침하시기를 기다려 문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날이 밝자마자 며느리의 방으로 들이닥칠 준비를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울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 며느리의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호통칠 기세를 잡았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열린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이불들이 높이 쌓여 있었고 그 솜씨가 어찌나 정교하고 꼼꼼한지 바늘땀 하나 흐트러진 곳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불 하나를 집어들어 이리저리 뜯어보았지만 흠잡을 곳은커녕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침선 솜씨보다 훌륭했습니다. 부인은 며느리를 칭찬하기는커녕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기어이 트집을 잡으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이 너무 두꺼워 무거워서 덮고 자겠느냐. 솜을 아낌없이 넣으라 했다고 무식하게 쑤셔 넣었구나. 내 숨 막혀 죽으라고 이리 만들었지. 말도 안 되는 호통이었지만 이 씨 부인은 며느리의 길을 꺾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할 태세였습니다. 정란은 시어머니의 억지에도 당황하지 않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올겨울 추위가 매서울 것이라 하여 솜을 넉넉히 넣었습니다. 허나 이 솜은 제가 밤새 손으로 일일이 펴서 넣었기에 공기를 머금어 가볍고 포근할 것입니다. 마치 구름을 덮은 듯 가벼우면서도 온기를 품어 어머님의 관절을
따뜻하게 보호해 드릴 것이니 부디 소녀의 정성을 헤아려 주십시오. 직접 덮어보면 알 수 있을 거짓 없는 설명에 이 씨 부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문안 인사가 끝나고 밥상까지 물린 뒤 이 씨 부인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이다가 며느리에게 또 다른 고난을 안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인은 뒷마당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고 커다란 물독 하나를 가리키며 정난을 불렀습니다. 얘야, 우리 집 우물물이 맑기로 유명한데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워놓거라. 해가 지기 전까지 찰랑찰랑하게 채워야 한다. 만약 물이 반도 안 차 있으면 네 정성이 부족한 탓이니 엄히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그 독은 누가 봐도 밑바닥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큰 금이 나 있어 물을 붓는 족족 새어나갈 것이 뻔한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님께서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작정하셨다며 수군거렸고 유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란은 독의 상태를 쓱 훑어보고는 그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이번에도 군말 없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철망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결심한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정란이 물을 길어 독에 붓자 예상대로 물은 채워지기가 무섭게 바닥의 틈 사이로 줄줄 새어나와 땅바닥만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 씨 부인은 사랑채 문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며 오냐, 네가 아무리 재주가 좋다 한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는 없을 게다 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정란은 잠시 물붓기를 멈추고 깨진 독의 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날씨가 그녀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지혜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널려있는 지푸라기와 진흙을 한 줌 주워와 잘게 으깬 다음 그것을 독에 깨진 틈새에 꼼꼼하게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독 바닥이 겨우 젖을 만큼만 살짝 붓고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날씨는 살을 애는 듯 추웠고 부어놓은 물은 차가운 바람과 만나 금세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정란은 자연의 이치인 추위를 이용해 진흙과 칩 그리고 물을 얼음으로 단단하게 굳혀 깨진 틈을 막아버리는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억지로 막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독의 바닥이 얼음으로 단단히 메워지자 정란은 다시 물동이를 이고 부지런히 물을 날랐습니다. 이제 물은 새지 않고 독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고 맑은 물 위에는 파란 하늘이 거울처럼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란은 추위에 손이 빨갛게 얼었지만 호호 불어가며 쉴 새 없이 물을 길어 날랐고 마침내 해가 중천에 걸리기도 전에 그 커다란 독은 물로 가득 차 찰랑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날 밤 이 씨 부인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독을 채웠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이 미심쩍었습니다. 진흙과 짚으로 막았다 한들 물의 무게를 버티겠느냐. 부인은 결국 몸을 일으켜 두꺼운 속옷을 걸치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부인은 독 앞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바닥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독바닥은 단단했습니다. 흠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손에 들고 온 나무꼬챙이로 바닥을 쿡 찔러보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물이 가득 찬 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하다는 생각보다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는데 그것은 정란이라는 사람에 대한 처음 느껴보는 진짜 호기심이었습니다. 저것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씨 부인은 아무도 없는 뒷마당에서
혼자 그 질문을 품은 채 천천히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이 놀라운 소문은 담장을 넘어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이씨 부인 댁 며느리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들었나? 이씨 부인이 며느리 쫓아내려고 깨진 독에 물을 채우라 했는데 며느리가 도수를 부려 채웠다네. 도술이 아니라 지혜지, 지혜. 그 깐깐한 이씨 부인이 꼼짝 못하고 당했다니 속이 다 시원하구먼. 사람들은 정란을 한양 최고의 지혜로운 며느리라 부르며 칭송했고 반대로 이씨 부인은 며느리 잡으려다 제꾀에 넘어간 시어머니라며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고 자존심 강한 그녀에게 이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조차 며느리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보면 슬금슬금 피하는 것이 느껴지자 이씨 부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감히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해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파주마. 부인은 분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집안의 가장 큰 행사인 시아버님의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며느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시험대가 될 터였습니다. 제사상은 조상을 모시는 신성한 자리이기에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법이며 만약 제수용품에 문제가 생긴다면 며느리는 칠거지약 중 하나를 범한 죄인이 되어 쫓겨나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씨 부인은 은밀하게 곡간을 드나들며 제사상에 올라갈 가장 중요하고 귀한 식재료들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곶감, 대추, 밤 등 제사상에서 빠져서는 안 될 삼색 실과와 귀한 조기를 몰래 자신의 깊은 장롱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며느리에게 곶간 열쇠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이번 제사는 네가 전적으로 맡아서 준비해보거라. 내 몸이 좋지 않아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네가 솜씨를 발휘하여 조상님들께 부끄럽지 않게 상을 차려야 할 것이다. 정란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곶간 열쇠를 맡기는 것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집안의 큰 행사를 믿고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집안의 법도에 어긋남 없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정란은 곧바로 곶간으로 향해 제사 물품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넉넉하게 준비해 두었던 귀한 과일들과 생선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곶간 안은 텅 빈 바람만이 금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텅 빈 항아리들을 보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새아씨, 큰일 났습니다. 도둑이 든 모양입니다. 제삿날이 코앞인데 이 귀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마님께서 하시면 경을 치실 텐데. 유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상을 지었지만 정란은 침착하게 빈 항아리들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면 값비싼 비단이나 쓱그릇을 가져갔을 텐데 오직 제수용품만 쏙 빠져나간 것이 수상했습니다. 게다가 자물쇠는 부서진 흔적 없이 멀쩡했으니 이는 내부인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정란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회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곧이어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곶간 문을 막 나서려는데 마당 쪽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리 당도한 시숙부댁의 어린 손잡벌 되는 사내아이였는데 6살 배기, 그 아이가 작은 손에 무언가를 쥐고 오물오물 먹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이의 손에 쥔 것은 다름 아닌 붉게 말린 곶감이었습니다. 정란은 아이 앞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얘야, 그거 어디서 났니?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요. 할머니가 하나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란의 눈빛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정란에게는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정란은 곶감을 아이에게서 부드럽게 받아들고 품에 감추었습니다. 아직 쓸 때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시어머니가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재료가 없다고 지금 와서 어른들께 고해봤자 관리를 소홀히 한 며느리의 탓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장에 가서 새로 사오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정란은 깊은 한숨 대신 옷고름을 단단히 여미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상님을 모실 방법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정란은 유모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사랑채에서는 이씨 부인이 미처 알지 못하는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당도한 시숙부가 아들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숙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수인 이씨 부인의 행태에 대해 들어온 바가 많았습니다. 며느리를 셋이나 내쫓았다는 소문, 이번 제사를 빌미로 또 사단을 낼 것이라는 이야기. 그는 조카가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제사 자리에서 내가 직접 말을 꺼내겠다. 형수님이 아무리 안주인이라 해도 새아기를 이 댁에 그대로 두기는 어렵겠다. 시숙부의 말은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결심을 말릴 수가 없어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밤 제사 자리, 그것은 이씨 부인의 함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란에게는 알지도 못하는 또 다른 위기가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나절이 지나자 정란은 갓 지은 떡과 따뜻한 차를 쟁반에 받쳐들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인기척을 내자 안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참 만에야 이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정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에는 묘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소에 맡던 향냄새가 아니라 달큰하고 진한 곶감의 향기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황급히 장롱문을 닫으며 짐짓 태연한 척 헛기침을 했지만 정란의 예리한 눈썰미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찻상을 내려놓으며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는데 이씨 부인의 입가에는 미처 닦지 못한 곶감의 하얀 가루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닫힌 장롱 문틈 사이로 붉은 대추 한 알이 굴러나와 있는 것이 정란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란은 배신감보다는 씁쓸함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어머님의 소행이었구나. 차라리 잘 되었다. 도둑이 든 것이 아니라면 물건은 집안에 있는 것이니 찾을 방법은 내가 만들면 된다. 정란은 모른 척 시선을 거두고 공손히 차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방 안에 단내가 가득한 것을 보니 좋은 향을 피우셨나 봅니다. 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정란이 뼈 있는 말을 던지자 이씨 부인은 뜨끔하여 찻잔을 든 손을 잠시 떨었습니다. 그래. 오늘 친척들을 많이 불렀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부인은 자신의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지만 정란은 그 말 속에 숨겨진 불안함을 읽어내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손님 맞을 준비로 더욱 분주해졌고
밖에서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집안 어르신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차려입은 친척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혀를 찼습니다. 허허, 마당에 낙엽이 하나 떨어져 있구먼. 새 며느리가 들어왔다더니 살림 솜씨가 영 시원찮은 모양이야. 그들은 이 씨 부인에게 미리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들어온 터라 흠을 잡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눈에 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시숙부도 당도하여 사랑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품 안에는 오늘 저녁 꺼내려는 말이 이미 단단하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사랑채에 앉아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며 은근슬쩍 며느리 흉을 보기에 바빴습니다. 아이고, 시골에서 온 아이라 예법을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 가르쳤건만 워낙 둔해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 오늘 제사상이나 제대로 차려올지 걱정입니다. 친척들은 맞장구를 치며 형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느리를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큰일이군요. 하며 혀를 찼습니다. 부인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잠시 후 벌어질 사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유모가 울상을 지으며 정란의 옷소매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새아씨, 이제 곧 상을 차려내야 하는데 과일이랑 조기는 어찌합니까? 이대로 빈 접시를 올렸다가는 저 어른들한테 뼈도 못 추리십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마님께 사실대로 고하고 용서를 비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란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유모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유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상에는 빈 접시가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이죠. 유모님은 제가 일러드린 대로 탕국과 나물 그리고 젖만 정성스럽게 담아주십시오.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떡을 내오시면 됩니다. 정란은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빈 쟁반들을 바라보며 이번 싸움은 단순히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거짓을 가려내는 일임을 되새겼습니다. 정란의 눈빛에는 굳센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 모습에 유모는 불안한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다시 국자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사랑채의 촛불이 밝혀지자 드디어 제사를 알리는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병풍이 둘러쳐지고 교의가 놓였으며 친척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제사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 씨 부인은 가장 상성 옆에 앉아 매서운 눈으로 부엌 쪽을 노려보고 있었고 시숙부는 그 맞은편에 묵묵히 앉아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올 때가 되었지. 이 씨 부인이 속으로 중얼거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부엌 문이 열리고 정란과 하인들이 제사상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대청마루를 가득 채우자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상으로 쏠렸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국과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전,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떡과 나물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어 보는 이들의 군침을 돌게 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홍동백서에 따라 놓여야 할 과일과 건어물 자리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좌중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제사상에 삼색 실과가 없다니. 조기도 없고 포도 없어. 이것이 조상님을 모시는 상이란 말인가?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혀를 찾고
이씨 부인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원래 이게 무슨 망발이냐. 내가 그리 일렀건만 감히 조상님 제사상을 이따위로 차려와 곶간 10쇠까지 맡겼거늘 재료를 다 어디다 팔아먹고 빈 접시를 내오느냐. 네가 정녕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잊고 딴 주머니를 찬 것이냐. 부인의 호통 소리가 기와 지붕을 들썩일 듯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 역시 혀를 차며 세상 말세로다. 며느리가 제수용품을 빼돌리다니 하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모든 상황은 이씨 부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시숙부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정란이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란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두려움에 떨거나 변명을 늘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와 친척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눈빛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집안 어르신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부족하여 미처 상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소인이 감히 제수용품을 빼돌리거나 게을리한 것은 결코 아니옵니다. 정란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장내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시숙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는 조카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기다렸습니다. 정란은 숨을 한 번 고르고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곶간을 샅샅이 뒤졌으나 그 어디에도 대추와 밤, 곶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이 든 흔적도 없었기에 저는 집안에 분명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허나 제가 짐작건대 이것은 조상님께서 저희의 정성을 시험하시고자 잠시 감추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들은 아마도 집안에서 가장 기운이 좋고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버님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어머님의 안방 장롱 속에 그것들이 들어있지 않은지요? 오늘 낮에 제가 문안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 방에서 조상님이 좋아하시던 달콤한 곶감 향기가 진동하는 것을 맡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어 혹은 제사 준비로 분주하시어 잠시 그곳에 두시고 잊으신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란의 말은 너무나 정중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이씨 부인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며느리에게서 이씨 부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씨 부인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부인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친척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지금 당장 어머님의 장롱을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그곳에 물건이 없다면 저는 기꺼이 쫓겨나겠습니다. 하오나 만약 그곳에 있다면 이는 어머님께서 너무나 완벽한 제사를 위해 특별히 보관하신 깊은 뜻일 것입니다. 정란은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지 않고 깊은 뜻 혹은 건망증으로 포장해주면서 동시에 사실을 밝혀낼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 어른인 시숙부가 헛기침을 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사 시간이 늦어지고 있네. 아이 말이 일리가 있으니 제수씨 방을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어. 만약 정말로 깜빡하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가져와서 상을 채우면 될 일 아니겠어. 이씨 부인은 꼼짝없이 덫에 걸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절하자니 며느리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확인시켜주자니
자신의 계략이 만천하에 드러나 망신을 당할 판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촛불마저 긴장한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란은 여전히 공손한 자세로, 그러나 승리를 확신하는 눈빛으로 시어머니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내려앉은 침묵은 한겨울의 얼음장보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이씨 부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인 채 이씨 부인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촛불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심판의 시간처럼 일렁거렸습니다. 결국 이씨 부인은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모야, 내 방 장롱 아래 칸을 열어보아라. 내가 정신이 없어. 거기에 두고 깜빡한 모양이구나. 그 말은 사실상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모는 마님의 명을 받고 안방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양손 가득 붉은 곶감과 윤기 흐르는 밤, 그리고 잘 말린 조기 묶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좌중에서는 안도와 민망함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친척들은 차마 대놓고 이씨 부인을 비난하지는 못했지만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혀를 찼습니다. 이씨 부인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부채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도도한 자존심이 며느리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란이 앞으로 나서며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역시 제 생각이 맞았군요. 어머님께서 이 귀한 제수용품들이 행여나 쥐가 들거나 습기가 찰까 염려하시어 가장 안전하고 건조한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셨던 게지요. 정란은 마치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듯이 감탄하며 물건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비웃음이나 승리감 대신 시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안도감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보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이토록 세심하십니다. 오늘 제사 준비로 너무 분주하시어 잠시 잊으셨던 것뿐인데 제가 미리 여쭈어 보지 않아 소란을 피웠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살피지 못한 탓입니다. 정란은 모든 공을 시어머니의 세심한 배려로 돌리고 소란의 책임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척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풀어졌습니다. 그들은 정란이 시어머니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갸륵하고 현명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숙부는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조카 며느리를 향해 오래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오늘 밤 꺼내려 했던 말은 이제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숙부는 허허 듣고 보니 그렇구먼. 형수님이 워낙 꼼꼼하시니 그럴만도 하지. 자, 물건을 찾았으니 어서 상을 마저 차리고 조상님을 모십시다 하며 분위기를 맞추었습니다. 어색했던 공기는 정란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눈 녹듯 사라졌고 집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씨 부인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쥐잡듯 잡아 쫓아내려 했던 며느리가 오히려 벼랑 끝에 몰린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구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만약 정란이 그것 보세요. 어머님이 숨기셨잖아요. 하고 따졌다면 부인은 평생 씻지 못할 망신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란은 자신을 감싸주었고 그 덕분에 안주인으로서의 권위를 간신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는데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과 묘한 고마움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상은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붉은 대추와 하얀 밤, 황금빛 곶감이 자리를 잡자
제사상은 비로소 풍성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정란은 마지막으로 향로에 향을 피우고 술잔을 채워 시숙부에게 건넸습니다. 은은한 향 냄새가 대청마루를 감싸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절을 올리는 자손들의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숨을 죽인 밤, 이씨 집안의 제사는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 되자 정란의 진가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친척들은 정란이 만든 탕국을 한 숟가락 뜨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국물 맛이 어찌 이리 깊고 시원한가. 소고기를 많이 넣은 것도 아닌 듯한데 감칠맛이 일품일세. 또한 나물은 질기지 않고 아삭하게 묻혀졌으며 저는 식어도 기름지지 않고 고소했습니다. 평소 입맛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집안 어른들도 젓가락을 놓지 못하고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형수님,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들으셨습니다. 음식 솜씨도 솜씨려니와 아까 그 임기응변을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가 들어왔어요. 시숙부는 친척들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말없는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친척들의 칭찬이 쏟아지자 이씨 부인은 쑥스러운 듯 그러나 내심 뿌듯한 표정으로 시골에서 자라 손맛은 좀 있는 모양입니다 하며 짐짓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날선 도끼가 빠져 있었고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정란은 부엌과 마루를 오가며 손님들의 술상을 살피느라 쉴 틈이 없었지만 얼굴에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술이 떨어진 어른에게는 깎듯이 두 손으로 술을 따르고 안주가 부족한 상에는 잽싸게 더운 음식을 내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싹싹하고 야무진지 친척들은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씨 집안 곳간이 마를 날이 없겠구먼 이라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그동안 며느리를 너무 좁은 소견으로만 대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북적거리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인들은 뒷정리를 하느라 분주했고 마당에는 달빛만이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텅 빈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던 자신의 유치한 계획들,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넘긴 며느리의 모습, 마지막으로 자신을 감싸주던 따뜻한 말 한마디. 부인은 곰방대를 톡톡 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졌다. 완패야. 한편 부엌에서는 유모와 하인들이 정란을 둘러싸고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세아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까 그 장면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님께서도 이제는 세아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인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정란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많이 놀라시고 피곤하실 테니 뒷정리는 제가 마무리할 테니 얼른 들어가 쉬세요. 정란은 하인들을 물리고는 작은 솥에 물을 붓고 누룽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숭늉 냄새가 부엌을 채우자 정란은 정갈한 소반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과 깍두기 한 종지를 담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손님 치레와 긴장으로 속이 편치 않을 시어머니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문 앞에 선 정란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냈습니다. 어머님, 저 정란입니다. 속이 출출하실 듯하여 숭늉을 좀 끓여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힘 빠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이씨 부인은 벽을 보고 돌아누워 있었습니다. 정란은 조용히 상을 머리맡에 놓고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척분들 치르시느라 기력이 많이 상하셨지요. 이 숨 좀 드시고 속 좀 푸십시오. 정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고 그 어디에도 원망이나 비난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앉아 며느리가 올린 숭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중에서는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부인은 숟가락을 들어 숭주를 한 모금 떠마셨습니다.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하루 종일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었던 오장육부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인은 숭중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정란의 얼굴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너는 내가 밉지도 않더냐. 그리 모질게 굴었는데 어찌 이리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씨 부인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내어 물었습니다. 정란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밉다니요. 어머님께서는 이 집안의 기둥이시고 저의 지아비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야 나무 뿌리가 더 깊게 박히듯 어머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일도 저를 시험하시고 더 크게 키우시려는 어머님의 깊은 뜻이라 생각합니다. 정란의 대답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 말에 코끝이 찡해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옹졸하게 굴 때 며느리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었으니 부끄러움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정란 앞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그것은 묵직한 노끈에 꿰인 열쇠꾸러미, 바로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곳간 열쇠였습니다. 가져가거라. 이제부터 집안 살림은 네가 맡아라.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 노릇이나 하며 편히 쉬련다. 부인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씨 부인 방식의 사과이자 며느리에게 건네는 최고의 화해 표시였습니다. 정란은 깜짝 놀라 열쇠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님, 아직 저는 배울 것이 많고 부족합니다. 어찌 감히 사양하려 하자 이씨 부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오늘 보니 내 눈보다 내 눈이 더 밝고 내 머리보다 내 머리가 더 지혜롭더구나. 깨진 독에 물을 채우고 빈 제사상을 채운 재주라면 우리 집안을 굶기지는 않겠지. 잔말 말고 받아라. 이씨 부인의 단호한 태도에 정란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열쇠의 무게만큼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정란은 안방에서 물러나오며 마당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고 담장 너머 어디선가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정겹게 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허리춤에서 어젯밤 돌려준 열쇠꾸러미와 똑같은 모양의 열쇠 하나를 꺼내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정란이 나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모도 있었고 아침 일찍 일어난 하인 둘도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잠시 멈추었다가 그 자리에서 열쇠를 정란 앞에 다시 한번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젯밤의 퉁명스러운 던짐이 아니었습니다. 두 손으로 천천히였습니다. 부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유모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란은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사 소동이 있은 후로 며칠이 지나자 이씨 부인의 집안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부터 마당을 쩡쩡 울리던 이씨 부인의 호통 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온화한 훈풍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하인들은 더 이상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눈치를 보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부엌에서는 그릇 깨지는 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습니다. 물론 이씨 부인의 성미가 하루아침에 비단결처럼 고와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유 없는 트집이나 억지스러운 고집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정나는 시어머니에게 넘겨받은 곡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집안 살림을 알뜰살뜰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곡간 문을 걸어 잠그고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 할 때는 넉넉히 베풀고 아껴야 할 때는 무섭게 조이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하인들의 해진 옷을 새 무명천으로 지어 입히고 겨울 양식을 넉넉히 나누어 주니 아랫사람들의 충성심은 날로 높아만 갔습니다. 이씨 부인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안살림을 휘어잡는 모습을 지켜보며 겉으로는 곰빵대만 뻐금거렸으나 속으로는 제법이구나.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하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씨 부인 댁에 대한 소문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호랑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잡아먹으려다 이빨이 빠졌다더라. 아니지. 며느리가 호랑이를 길들여 고양이로 만들었다더라 하는 우스갯소리가 돌았지만 그 속에는 정란에 대한 칭송과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동네의 안악들은 집안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정란을 찾아와 지혜를 구하곤 했고 정란은 그때마다 거만 떨지 않고 차분하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의 인기가 싫지 않은 듯 마실을 나가서도 우리 며느리가 좀 유별나게 똑똑해서 원 귀찮아 죽겠어 하며 은근슬쩍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웃 마을에 사는 박씨 부인이 놀러와 이씨 부인과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평소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찻잔을 기울이며 슬쩍 말을 돌렸습니다. 형님, 저희 며느리는 어찌나 순종적인지 눈치도 빠르고 군말도 없고 역시 며느리는 고분고분해야 집안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기가 센 며느리는 집안, 남정네들 길을 누른다는데 걱정이 되시지는 않으세요. 예전 같으면 이씨 부인이 맞장구를 치며 정란흉을 보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씨 부인은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복의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고분고분한 것이 덕목이라면 우리 집 기둥은 네가 지키겠나? 내 며느리는 심지가 굳고 지혜가 있어. 그런 며느리가 있어야 집안이 100년을 가는 법이야. 어디서 감히 남의 귀한 며느리를 함부로 입에 올리나. 박씨 부인은 이씨 부인의 서슬퍼런 반응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고 문 밖에서 다과상을 들고 오던 정란은 이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들 앞에서 자신을 그토록 강하게 변호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기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정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방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며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며느리가 들어오자 헛기침을 하며 짐짓 딴청을 피웠지만 정란은 시어머니의 붉어진 귀끝을 보며 그 투박한 진심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첫눈이 내릴 무렵이 되자 집안은 김장 준비로 다시 한번 활기를 띠었습니다. 배추 100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이번에는
이 씨 부인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너는 양념이 너무 묽다. 고춧가루를 더 넣어라. 이 씨 부인이 훈수를 두면 정란은 어머님, 올해 고추가 매워서 조금 줄였습니다. 대신 젓갈을 넉넉히 넣어 깊은 맛을 내보겠습니다. 하며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 대답이라며 불호령이 떨어졌겠지만 이제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최상의 맛을 찾아가는 즐거운 과정이 되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솥뚜껑을 걸어놓고 갓 담근 김치와 수육을 삶아 잔치를 벌이는 날, 이 씨 부인은 며느리가 싸주는 보쌈을 받아 먹으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간이 딱 맞는구나. 내 손맛을 닮아 아주 일품이야. 자신의 솜씨를 닮았다며 은근히 자화자찬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정란과 하인들은 모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그 화목한 풍경을 힐끗거리며 부러워했습니다. 겨울밤이 깊어지고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 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란아, 들어와 같이 하자. 정란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안방으로 직접 불러들인 것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다듬이돌 위에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방망이를 하나 정란 앞에 내밀었습니다. 두 여인은 마주 앉아 다듬이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박자가 맞지 않아 소리가 엉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방망이질은 마치 한 사람이 두드리는 것처럼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또닥또닥, 뚝딱뚝딱 맑고 경쾌한 다듬이 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가며 고부간의 갈등이 완전히 씻겨 내려갔음을 알리는 연주와도 같았습니다. 한참을 두들기다 팔이 아파올 즈음 이 씨 부인이 먼저 방망이를 내려놓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나도 이제 늙었나 보구나. 예전에는 밤새 두들겨도 끄떡없었는데 말이다. 정란도 방망이를 멈추고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평생 집안을 지키기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자 며느리들에게 모질게 굴 수밖에 없었던 고단한 삶의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젊었을 적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됐는지 너는 모를 게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숨도 크게 못 쉬고 찬물에 손 담그며 울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 그래서 나는 내 며느리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집안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내 방법이 너무 거칠고 모질었던 게야. 너를 보며 많이 배웠다. 이 씨 부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상처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고백은 며느리에 대한 사과이자 같은 여인으로서 느끼는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정란은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호랑이처럼 무섭기만 했던 시어머니도 결국은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사랑받고 싶었던 여인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 마음 다 압니다. 어머님이 계셨기에 이 집안이 이토록 건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머님처럼 강인하게, 하지만 조금은 더 부드럽게 이 집안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란의 위로에 이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고운 손이 맞닿은 그곳에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자 출출해진 두 사람은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고구마를 꺼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말없이 고구마 하나를 두 손으로 호흡으로 껍질을 벗기더니 아무 말 없이 정란의 손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만큼이나 그 말없는 손길이 어떤 긴 말보다도 깊었습니다.
정란은 고개를 숙인 채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쌓여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기름이 다해가며 가물거렸지만 두 여인의 그림자는 벽에 나란히 기대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차가운 눈초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의지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온기만이 구들장처럼 뜨끈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이씨 부인은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마당을 보며 부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란아, 나와서 이 눈 좀 보아라. 꼭 내 마음처럼 하얗고 곱구나. 정란이 부엌에서 달려나오자 두 사람은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한양 바닥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부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이자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나날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기와 지붕들이 맞닿은 그곳에는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깨진 독에 물을 채우고 빈 제사상을 진심으로 채운 며느리와 그 며느리를 통해 스스로를 깨고 나온 시어머니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입을 열려다 끝내 닫은 시숙부의 이야기도 함께. 세 사람은 제각각 다른 자리에 있었지만 그날 밤 대청마루에서 벌어진 일은 세 사람 모두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창가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옛날 두 여인이 밤새 다듬이질을 하며 만들어낸 화해와 사랑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모진 바람과 차가운 눈보라도 결국은 따뜻한 봄 햇살에 녹아내리듯 우리네 삶의 갈등과 걱정도 언젠가는 이해와 사랑으로 녹아내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던 당신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꿀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